과거에 집착하는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었던 정말 황당하면서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험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프로젝트로 몇 번 같이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연애를 시작한 지는 어느덧 3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나이도 있고 주변에서도 슬슬 결혼해야지 하는 말이 나올 만큼 저희는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예약, 작은 전세 신혼집, 양가 인사까지 모든 게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었죠. 정말 행복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남자친구 없이 따로 만나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순간 긴장이 되긴 했지만 결혼 전에 며느리 될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인 카페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커피에도 손을 대지 않은 채 바로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연애는 얼마나 해봤니?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대체 어디까지 말해야 하나 고민이 몰려왔죠. 결혼은 평생의 약속인데 괜히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사랑 이야기부터 짧게 끝났던 인연, 잘 맞지 않아 금방 헤어진 연애까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어머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곧이어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잘생겼어? 연애하면서 제일 크게 싸운 이유는 뭐야? 우리 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었니?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기분이었죠.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답했지만 어머님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솔직한 건 문제다. 우리 아들이 알면 속상하지 않겠니?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서 말했는데 그게 또 문제라니.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어머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순수한 애야. 연애 경험도 많지 않고 말이야. 근데 내가 연애를 많이 했다고 하면 우리 아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니? 저는 속으로는 황당했지만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괜히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내가 한 말을 다 전하셨을까? 내가 솔직했던 게 실수였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날을 기점으로 어머님은 결혼 준비 과정에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신혼집 인테리어, 예식장 드레스, 예단 예물까지 저희 두 사람의 의견보다 본인의 기준과 취향을 더 강하게 내세우셨습니다. 저는 결국 남자친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자꾸 간섭하시는데 우리 결정은 왜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 남자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냥 조금만 참고 넘어가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평생을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 결혼식 날짜는 다가오는데 제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결혼 과연 맞는 걸까? 정말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머리로는 분명 이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굳어지는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이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저를 붙잡았죠. 결국 저는 지금까지도 그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머님의 간섭을 감수하며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내리지 못한 채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돈 절대 안 쓰는 구두쇠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 여성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한때는 세상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친구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든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친구 말이에요. 그 친구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반이었고 짝꿍도 아니었는데 유난히 말이 잘 통했어요. 저는 조용한 성격이었고 그 친구는 유쾌하고 말도 잘하며 반 분위기를 이끄는 아이였죠. 서로 성격은 달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잘 맞았고
함께 매점에 가고 시험이 끝나면 서로의 집에 놀러가 하루 종일 웃고 떠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시절 우리는 영원한 친구라는 말을 믿었어요. 우리 30 넘어도 계속 연락하자. 그땐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죠.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같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우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졸업 후에는 다른 대학, 다른 전공으로 진학하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자주는 아니어도 꾸준히 연락했고 생일이면 소소하게 선물을 챙겨주고 시간이 맞으면 여행도 함께 갔습니다. 물론 넉넉한 시절은 아니었지만 서로 부담되지 않게 저렴한 숙소를 알아보고 기차표를 예매할 때도 내가 끊을게, 너 다음에 밥 사 하며 훈훈하게 지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친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후 친구는 안정된 직장을 잡지 못한 채 이 일과 저 일 전전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많았죠. 저는 그런 상황을 이해했기에 만날 때마다 자연스레 제가 식사비를 내곤 했습니다. 친구가 어려운 시기니까 내가 조금 더 보태면 되지 싶었죠. 하지만 그냥 넘어갔던 작은 일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늘 말했어요. 나 요즘 진짜 빠듯해. 오늘 저녁 잘 먹었어? 나 먼저 일어날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래, 힘든 시기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이해했습니다. 몇만 원 정도의 밥값이나 커피값이었고 오랜 친구 사이에서 그 정도는 괜찮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SNS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자랑하는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서는 새로 산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자랑했죠. 이거? 순간 속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휴대폰 바꿨네? 비쌌겠다?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거 그냥 약정으로 산 거야.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 그땐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만날 때마다 돈 없다고 말하는 친구, 밥이나 커피값을 낼 땐 다음에 내가 살게? 하면서도 그 다음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엔 늘 새로 산 물건이나 여행 사진이 이어졌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모임 자리에서였습니다.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며 저를 가리키며 농담처럼 말했어요. 얘 덕분에 내가 밥 걱정은 안 하고 살아? 모두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마음속엔 차가운 가시가 깊게 박히는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친구가 웃을 때마다 그 웃음 뒤의 의미를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모임에 그 친구가 온다는 말이 들리면 괜히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일을 앞두고 친구가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야,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 간만에 먼저 손 내민 연락이라 기분이 좋았고 그래, 그래도 아직 내 친구지 않은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다 하고 난 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지갑 안 가져왔어. 내가 좀 먼저 내주라. 그러더니 휴대폰을 만지며 덧붙였죠. 이번에 새로 나온 스마트폰 또 바꿀까 고민 중이야. 최신 버전이라던데?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생일날 축하해주기는커녕 밥까지 얻어먹으러 온 건가? 정말 이 친구는 내가 어떤 기분인지 전혀 모르는 걸까? 그날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 속 그 친구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삭제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삭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웃으며 연락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사람 사이의 정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겐 아낌없이 쓰면서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늘 없다, 힘들다는 말만 내세우는 우정이라면 그건 결국 일방적인 소모일 뿐이겠죠. 지금도 가끔 그 친구가 생각납니다. 함께 웃던 학창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면 여전히 그리워요. 하지만 그 시절 우리가 믿었던 영원한 우정은 어쩌면 그때여서 가능했던 순수한 착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가장 슬픕니다. 쓰레기 버리는 이웃집 세대. 저는 올해 70을 넘긴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들 제 가정을 꾸려 떠났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자식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고 있지요. 이 나이가 되면 사람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웃 간의 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살다 보니 그런 걸 잘 못 느꼈지만 지금은 하루에 마주치는 이웃의 인사 한마디가 참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몇 달 전부터 저를 괴롭히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모든 일은 옆집 새댁이 이사를 오고 난 후부터입니다. 처음 이사 올 땐 참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 오던 날 밝게 웃으며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도 하고 신혼의 풋풋함이 느껴지는 젊은 부부였거든요. 저는 속으로 아이고 참 예쁘네. 좋은 사람들 같구나 하며 반가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새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현관앞, 그러니까 공용 복도에 자꾸 쓰레기 봉투와 잡동사니를 놓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바쁘니까 잠깐 놓아둔 거겠지. 곧 치우겠지. 하지만 그 잠깐이 며칠이 되고 그 며칠이 몇 주가 되더니 이제는 아예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 때마다 음식물 냄새가 코를 찌르고 봉투에서 흘러나온 국물이 바닥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날이 더운 날에는 벌레까지 꼬여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청결에 더 민감합니다. 게다가 다리가 불편해서 복도를 지날 때마다 쓰레기를 피해 옆으로 비켜가야 했습니다. 이 작은 불편이 모이니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좋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새댁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걸 보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새댁, 여긴 다 같이 쓰는 복도잖아요.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금방 버릴 건데요. 잠깐 놓아둔 거예요.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성가신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젊으니깐 바쁘겠지 하고요. 하지만 그 잠깐은 또다시 며칠이 지나 한 달이 되었고 이제는 당연한 듯 늘 그 자리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새댁, 아무리 잠깐이라도 이건 너무 힘드네요. 나이가 있다 보니 냄새에도 예민하고 복도 지나가기도 불편해요. 그러자 새댁은 얼굴을 굳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해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괜히 꼰대처럼 구는 건가 싶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에서 마주친 다른 주민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집 앞에 쓰레기 놓으세요? 그러자 다들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누가 그래요? 분리수거장은 따로 있는데. 그제야 확신이 섰습니다. 저만 괜히 이해해주고 참다가 결국 손해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는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댁이 버리기 곤란한 고장 난 의자며 큰 박스들을 죄다 공용 공간에 쌓아둔 겁니다. 쌓인 물건들은 제 현관 앞까지 침범하여 현관문을 열자마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결국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옆집에 직접 찾아가 주의를 줬고 저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리더니 새댁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관리사무실에 얘기했어요?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남을 끌어들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복도엔 여전히 쓰레기 봉투와 잡동사니가 놓여 있고 제가 현관문을 열 때마다 제 마음은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평생 큰 갈등 없이 살아온 제게 이런 일이 생기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자식 내외에게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저 조용히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고 싶을 뿐인데 이웃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웃고 인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기도 하네요. 저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괜히 나서서 말한 걸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에서 시작해 마음을 무겁게 만들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남은 여생을 조금 더 따뜻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강하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요즘도 이 문제 때문에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하자는 남편. 결혼 35년. 이제는 그저 평온한 날들이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아이 둘은 이미 출가해 각자 가정을 꾸렸고 남편은 정년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죠. 드디어 함께할 시간이 생겼구나. 이제는 엄마가 아니라 아내로 돌아와 남편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제 세상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한마디로 지난 60여 년의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던 성실한 청년이었고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꿈을 키우던 여성이었죠.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사람이면 믿고 함께할 수 있겠다 싶어 짧은 연애를 마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까지만 해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였지만 둘째가 태어나면서 결국 일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지방에서 상경한 터라 아이들을 맡길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벌이가 된 남편은 점점 더 회사 일에 매달렸죠. 가끔씩 육아와 집안일에 지쳐 답답했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게 맞다. 이게 우리 가정을 위한 내 역할이다. 그렇게 제 마음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늘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항상 회식, 출장, 보고서 등등 회사 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귀가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그토록 바라던 임원 자리를 차지하였고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더 내조를 잘하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세상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두 갈래로 나뉘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가끔 힘들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또 부장한테 혼났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모르겠다. 내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데 아무도 몰라준다. 저는 늘 같은 말로 다독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애들이 잘 크는 거예요. 고생 많으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위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거나 때론 날카롭게 말했죠. 당신은 몰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이런 기분을 알 리가 없지.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저도 제 삶을 내려놓고 가족을 지켰는데 왜 제 말은 그에게 닿지 않았던 걸까요? 그 무시 섞인 말들이 쌓일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저는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은 모두 출가하였고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겠구나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대화는 늘 짧았습니다. 제가 함께 앉아 차를 마시자고 해도 그는 신문만 펼치거나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우리 여행이나 갈까? 제가 용기 내어 말을 꺼내면 돈 아깝고 귀찮아.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우리 사이엔 더 큰 벽이 쌓여만 갔습니다. 정년퇴직 후 저는 남편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와 나란히 걷고 함께 웃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죠. 하지만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 보였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나? 혼잣말을 하며 한숨 쉬곤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하고 싶은 거 해봐요. 당신이 원하던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늦었어. 좋은 시절 지나갔는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결국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평생 일에 치이며 살았는데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못했어. 내 외로움 아무도 몰라줬어. 우리 이혼하자.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5년 동안 헌신해온 제 인생은 대체 뭐였을까요? 내 청춘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남편은 말합니다. 당신은 아이들과 함께하며 살았잖아. 나는 회사밖에 몰랐어. 난 아무것도 못 누렸어. 저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내 일도 꿈도 다 내려놓고 아이들과 집에 묶여 살았어. 나도 외로웠고 나도 힘들었어. 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더 힘들었다는 말만 내세우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동안 우리는 말없이 지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의 그림자만 스쳤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걸까? 아니면 우리 둘 다 이미 오래전부터 어긋나 있었던 걸까? 남편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네 식구,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결혼 35년. 남편은 자유를 원하고 저는 함께하는 여생을 꿈꿨습니다. 이혼, 정말 이게 답일까요? 서로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끝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손을 잡아야 할까요? 요즘은 부부 상담센터도 많다고 하던데 그런 곳이라도 가서 남편과 마음속 얘기를 나눠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행복한 노후를 꿈꿨는데 참 어렵네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욕심 많은 친정엄마. 저는 39,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과 가정을 오가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 저는 매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제 친정엄마 때문입니다. 저녁 다 됐니? 전자레인지 새로 샀네? 우리 집도 전자레인지 필요한데 살 때 엄마 것도 사지 그랬니? 엄마 집에 전자레인지 잘 쓰고 있잖아. 아유, 그래도 새 제품이 좋잖니? 엄마는 아직도 옛날 거 쓰는데 딸이 좀 챙겨줘야지. 엄마가 올 때마다 집안에 뭔가 하나쯤은 없어졌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 필요한 것들이었죠. 엄마가 집을 다녀가면 제 집이 조금씩 텅텅 비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어릴 적 엄마는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고 그럴 때마다 저와 동생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를 존경합니다. 아빠 없이 우리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분이니까요. 그 고생을 알기에 저는 엄마께 뭐든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릴 적 못 누리신 걸 제가 대신 채워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힘에 부치고 있어요. 여기 오면 소고기는 먹어야지. 애들도 스테이크 시켜라. 사위도 오늘은 고기 먹어야지. 계산대 앞에 있는 건 항상 저였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외식, 여행, 생일, 기념일. 항상 제가 계산을 해야 했고, 그게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이거 예쁘네. 여행 왔으니 기념품은 하나씩 사야지. 역시나 계산은 저희 몫이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우리도 힘든 거 알지?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도 있는데 당신 엄마 챙기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알아. 근데 엄마잖아. 어떻게 모른 척해? 평소에는 티를 내지 않는 남편이 조심스레 얘기를 꺼내왔습니다. 남편 말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늘 엄마니까라는 이유로 제 마음을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참는 게 결국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다는 걸 그때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애들 생일인데 이게 뭐니? 케이크는 제일 큰 걸로 했어야지. 음식도 좀 더 시키고 해라. 엄마, 이미 준비하고 있어. 너는 왜 그렇게 째째하니? 애들 생일인데 돈 좀 쓰면 어때?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할머니라면 적어도 손주 생일 때는 용돈이라도 주지 않나요? 엄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냉장고 바꾼다며? 요즘 할인도 많이 하던데. 바꾸는 김에 엄마 것도 좀 바꿔줘라. 엄마 집 냉장고 아직 쓸만하잖아. 이참에 엄마도 새 거 좀 써보자. 요즘 좋은 거 많던데.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니니? 엄마의 말은 늘 엄마니까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게 점점 더 큰 짐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 소파 예쁘네. 소파 언제 바꾸니? 새로 바꾸면 엄마 줘라.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외식도 여행도 다 내가 부담하잖아. 엄마는 한 번이라도 내 형편 생각해 본 적 있냐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나도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키웠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다 참아왔잖아. 지금까지는 보답이라고 생각했어. 이제는 그냥 끝없는 요구일 뿐이야. 배은망덕하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우리를 키운 건 부모의 기본 도리잖아. 근데 지금 엄마가 나한테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요구야. 나도 가족이 있어. 내 남편, 내 아이들 지켜야 할 내 삶이 있다고.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 엄마와는 연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운함과 죄책감이 뒤섞여 마음이 무거웠죠. 엄마가 고생한 세월을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 같다가도 또 내 가정을 생각하면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정과 친정 식구 둘 다 챙기는 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직도 모질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둘 다 평온하길 바라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모님의 끝없는 요구를 모두 들어드리는 게 자식의 도리일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그만하라고 말하는 게 더 옳은 걸까요? 정말 둘 다 지킬 순 없는 것일까요? 두 얼굴의 회사 선배. 직장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까다로운 상사? 일을 떠넘기는 동료? 아니요, 제가 겪어보니 가장 무서운 건 바로 내 편인 척 다가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첫 직장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제가 왜 첫 직장을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9 늦가기 대학 생활을 마치고 어렵게 취직했습니다. 원하던 곳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회사에 감사했고 드디어 저도 사회인이 되었구나 뿌듯했습니다. 첫 출근 날 잔뜩 긴장해 있었는데 다가온 건 새롭게 배정받은 팀의 선배였습니다. 신입이지?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선배는 웃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는 팀장님 곁에서 늘 분위기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좋은 사람 밑에서 배우겠구나. 그날은 그렇게 안도했습니다. 선배는 업무를 친절히 알려줬고 점심 메뉴를 고를 때도 신입이 먹고 싶은 걸로 하자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선배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늦게 취업해 뒤처진 기분,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연애 고민까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선배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선배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 나도 다 겪어봤어라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가 의견을 내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묘하게 미소 지으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 자리에서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제 실수는 필요 이상으로 크게 회자됐습니다. 처음엔 내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라며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입 말이야. 보기엔 성실한데 은근히 눈치가 없더라. 요즘 집에 일 있다던데.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멘탈이 약해서 버티기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분명 제가 선배에게만 털어놓은 이야기였습니다. 가족 얘기, 불안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는데 믿었던 선배가 제 이야기를 흘리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팀장님의 입을 통해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회사 생활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는 쓸데없이 길다는 말로 치부됐고 제 작은 한숨조차 역시 멘탈이 약하다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선배의 한마디는 팀 안에서 곧 진실이 되었고 모두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팀장 곁에 붙어있는 그녀의 입김은 그만큼 강력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전부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선배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늘 누군가의 단점을 과장해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웃겼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본인이 빛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며 자신은 경험 많은 현명한 선배인 척 포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친절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깃거리를 얻기 위한 미끼였던 겁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산산이 부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선배의 다정한 미소는 사실 칼날 같은 것이었죠. 남을 깎아내려야 빛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출근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버스 창밖을 보며 오늘도 어떻게 버티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사에 앉아 있어도 제 존재는 이미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견뎌야 한다 다짐했지만 끝내 저는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사하던 날 선배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써 그만두게? 원래 사회생활 다 그런 거야. 마음 약하면 어디서도 못 버틴다니까? 그 말 한마디에 제 모든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제 아픔을 공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입방아에 오를 또 하나의 소재였던 거죠. 저는 그 경험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직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힘든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특히 내 편인 척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그리고 장소와 사람에 따라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 하다니. 참 외롭고 씁쓸하네요.